지금부터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과 아시아 디아스포라 연구소 공동 국내 학술대회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의 양명심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복동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재직 중이시고요. 현지소설, 소설 장르, 문학 비평과 이론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설에 재현된 미래의 모습과 관련해서 포스트 아포칼립스와 과학 소설에 대한 연구 논문과 저서를 다수 발표하셨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화면 공유하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복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종말에서 멸종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문이 한 150여 가까이 되는 발표문이어서요. 다 읽거나 하진 않고요. 제가 주로 이렇게 파란색 밑줄로 친 부분을 읽고 보충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종말하고 멸종이라는 단어가 직관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유사한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한 2010년대부터 이제 한국 소설 이른바 SF나 SF가 아닌 소설에 이르기까지 이 종말과 관련된, 그 당시에는 뭐 2010년도 정에는 종말이라는 단어보다 세계의 끝이라는 단어가 한국 소설에서 심심찮게 발견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뭐 멸종 이런 단어들과 이제 혼용돼서 쓰이기 시작했는데, 최근 한 2020년대 소설을 보다 보니까 이 종말과 멸종이라는 것이 좀 의미론적으로 구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직감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한번 한국 소설 안에서 이 종말과 멸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사나 이미지의 양태로 보면은 뭐 종말이나 멸종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은 담론적으로는 좀 구별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담론이라는 말을 서사나 이런 말 대신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면은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먼저 이제 들어가면 서론에서는 제가 멸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아는 이야기들을 좀 정의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멸종은 종이나 이제 종의 개체가 생물권 영역에 이제 생존하지 않으며 확인되는 이제 사건 혹은 사실로 이제 정의됩니다. 멸종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찰스 다윈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좀 떠오를 텐데요. 이 멸종이라는 부분이 우리한테 이제 문제적이 된 것은 당연히도 이제 이 글의 문제의식하고 관련되죠. 이제 인류세 담론하고 연관지었을 때 이제 이 멸종이라는 사건은 이제 임박하거나 도래할 어떤 징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류세 곧 인간의 행위력이 이제 지구 환경 전체를 변경시키는 파국과 재앙의 시대의 이제 멸종은 앞에 있는 멸종들,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다양성의 증가의 일부의 사건으로서의 멸종이거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에 놓이게 됩니다. 다윈 같은 경우는 종의 기원에서 이젠 다양한 의미의 이제 멸종의 상태들을 그렸지만은, 그것이 이제 인간의 개입 때문에 앞으로 이 멸종이 굉장히 불길한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글에 인간의 개입에 따른 멸종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멸종인데, 이게 하나의 계열을 이루는 첫 번째 멸종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그 인류의 생태계 변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상상하고 예견하는 뭐 여섯 번째 대멸종이죠. 뭐 엘리자베스 콜버트 같은 사람의 저서로 유명해진 그런 의미의 멸종일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로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이제 종의 멸종이고요. 셋째는 이제 앞에 두 멸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역량,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이제 멸종일 겁니다. 그때 이제 인간은 멸종의 엔진이 되고 추진 엔진이 되고 그 자신이 멸종의 뭐 덜 개선된 형태 가운데 하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세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멸종이 현재 진행형으로 뒤섞이고 앞을 다퉈가면서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파국으로 밀어붙이는 사태에 대한 이제 명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이제 한국 소설의 재현된 이제 멸종의 의미와 양상을 좀 검토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장르적으로 멸종 모티브는 뭐 SF 작가들이 널리 공유하고 활용하는 특권적인 메가 텍스트입니다. 적어도 아마 이런 소설의 시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장 바티스트 푸쟁드 그랭빌이 쓴 최후의 인간. 자, 이 소설이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되었는데 제가 읽어본 결과로는 그 우리가 보통 SF의 중요한 또 시초로 꼽는 프랑켄슈타인이나 또 메리 셸리가 동명의 제목으로 최후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쓴 포스트 아포칼립스 소설의 원조격이 되는 소설이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 멸종 모티브가 종말과 마찬가지로 이 특권적인 메가 텍스트인데요. 사실 이 말은 상당히 비슷한 다른 용어들이 있죠. 예,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종말, 파국, 묵시 등등의 여러 가지 다른 어휘들과 일종의 가족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최근 소설에서 이 멸종이라는 것은요, 김초엽의 뭐 지구 끝의 온실과 같은 작품에서 그리고 이제 뭐 정의담이라는 작가가 쓴 불운한 파랑 같은 경우에서도 심심찮게 어목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작품들까지 다룬다고 한다면 제가 아마 글의 제목을 멸종의 상상으로 해가지고 다뤘어야 될 텐데요. 저는 오늘 이제 그 멸종 중에서도 좀 특별한 멸종에 대해서 다루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가족 유사성을 지닌 수많은 어휘들이 있죠. 뭐 재난, 파국, 붕괴, 종말 이런 단어들과 이 멸종을 조금이라도 구분지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제 능력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이 이제 종말이라는 개념과 멸종이라는 개념을 약간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중간에서 여기 지금 페이지 넘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서구 사상가 중에 영국의 사상가인 존 그레이가 뭐 약탈한 인간 호모 라피엔스 종만 없어지면은 지구가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일종의 묵시록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의 담론을 펼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직은 그 멸종과 이 종말을 참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젠 인류세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우리가 다시 염두에 둔다면은 이 인류세는 뭐 인간의 멸종만 있으면은 인간이 멸종만 되면은 이 지구가 번성할 것이다라는 식의 담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또 태클을 거는 어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류세는 인간의 멸종 이후에도 남겨진 어떤 불멸자 뭐 아니면은 뭐 저기 하이퍼 오브젝트 같은 초가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여타 생태계의 존속마저 위태롭게 되었다는 신호로 저희가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종말이라는 것이 삶과 세계의 종말을 경유해서 어떤 의미, 그 다음 세계,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데 멸종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의미와는 무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얘기는 이따가 6장, 챕터 6장에서 조금 다른 작품들과 더불어서 같이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종말과 멸종이 담론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서사적으로는 이 종말과 멸종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혼용돼서 쓰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만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멸종은 주로 이제 인류세 담론과 연관된 멸종인데요. 여기 또 두 번째 멸종, 또 다른 멸종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그 다윈 얘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 생태계의 절멸이라는 멸종 담론에 대한 일종의 변종이고 또 누군가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종의 진화의 일부로서의 멸종입니다. 재밌게도 이 세뮤얼 버틀러라고 하는 이 다윈 시대에 다윈하고 편지도 주고받았던 SF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레혼이라는 소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양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기계 사이의 다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보면은 오늘날 이제 그 트랜스 휴머니즘의 초창기 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따가도 그 트랜스 휴머니즘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뭐 인간은 멸종하지만 사실 다른 존재로 진화할 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다른 책에서 인용한 트랜스 휴머니스트 말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인류의 멸종은 적재량이 제한되어 있고 별로 내구성 없는 배가 불필요한 짐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술적 사고가 마침내 이제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의 멸종이 있는 거고요. 저는 그게 최이수라는 한국의 SF 작가하고 김영하 아마 어, 많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작가죠. 이 작가의 두 편의 소설 속에서 각각 아주 특수하게 이 반인류주의하고 이 반출생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을 척결해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이 두 번째 달에 이제 반인류주의와 이 작별인사라는 소설의 이제 반출생주의는 인간을 포함해서 생태학적 멸종을 초래하는 인간의 자기절멸을 기획하거나 비슷하게도 이제 인간과 동식물을 포함해서 타자와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는 인간의 태어남 자체를 반대하는 담론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소설 속에 구현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3번 챕터는 사실은 우리 주요 논의에서는 약간 그 우회로여서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멸종이라는 주제가 한국 소설에서 안 다뤄진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연구 논문으로 썼던 1990년대에 등장한 이 박상우라는 작가의 블랙 리포트라는 소설에서도 이 멸종에 대한 담론들이 펼쳐지는데 사실 이 담론은 이 지식인이 이 환멸의 시대를 건너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파국으로 보는 그런 관점의 일부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2000년대로 넘어와서는 박민규 소설에서 멸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박민규 소설에서 멸종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자본주의에서의 생존투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대를 제가 굉장히 빨리 건너뛰고 있습니다. 2020년대로 오면은 이 멸종이 SF와 리얼리즘 소설 동처에서 제가 관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시대에 새롭게 쓰여진 난장이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자연사무 박물관이라는 작품집의 표제작에서도 그런 멸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작품을 평론했던 여러 평자들의 논의에서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설 속에 보면은 막 그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한테 이 머린니 같은 경우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게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 거의 한 페이지 가까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자연사 박물관에서도 이 멸종 동물의 이미지가 분명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단지 은유가 아니라 어떤 계급적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실제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21년도에 김기창의 기후변화의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소설집에서는 바로 이 멸종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이것이 어떻게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있는지와 관련돼서 아주 광범위한 소설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주목해서 본 거는 이 소설집에서 기후가 소설의 규범적 형태에 대해서 어떤 변형을 가져올 것 같은 느낌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의 기후 현상은 예전에 뭐 우리가 보통 리얼리즘 소설에서 기후 같은 경우는 소설의 배경으로 취급되죠. 그런데 이것은 이 작품집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들의 정념들이 이 기후 변화의 현상과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김기창만 이런 소설을 쓴 건 아닙니다. 뭐 강영숙 같은 작가들도 사실 이 기후가 인간의 삶과 인간의 정념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선구적으로 작업을 한 작가의 작품집이죠. 그래서 이제 서사학 용어를 빌리면 이 소설의 배경이 주인공의 기분을 환기하는 진도 단위가 아니라 주인공과 여타 행위자와 행위와 정도를 추동하는 일종의 배경이 아니라 전경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갈 때 이 박민규 우화에서 이제 멸종이라는 것이 멸종되지 않으려면 타자를 멸종시켜야 하는 자본주의적 생존지상주의의 명령을 따른 결과였다고 한다면은 김기창의 기후 소설에서는 멸종은 자본주의가 추동하고 초래한 그 기후 변화를 고스란히 견지고 살아내는 어떤 공통의 실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 SF에서 어떤 배경, 앞에서도 얘기했던 배경의 균열 같은 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배경의 정경화라고 불렀습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렇겠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최이수의 두 번째 달이라고 하는 이 장편 소설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배경의 정경화에 상응하는 시간의 격변화라고 봤습니다. 이건 시간은 리얼리즘 소설의 최대치 시간인데 수백 년 단위로 훌쩍 넘어가지고 천년, 만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확정되는 거죠. 뭐 지질학자들이 심오한 시간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저는 이 소설에서 다뤄진다고 보았습니다.
저 이 소설은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어떤 얘기냐면은,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프롤로그가 제일 중요한데, 이 프롤로그에서 우연찮게, 이 프롤로그의 시간적 배경은 2024년입니다. 내년이죠. 거기서 어떤, 수수께끼 같은, 우주 비행체 하나가 발견돼요. 그게 이제, 그 우주 비행체를 발견해서 나사 국장이 거기서 어떤 문서를 꺼냅니다. 그 문서가 바로 이 소설의 본문이 되는데, 그 본문의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좀 놀랐습니다. 뭐 한마디로 지금 이 2024년의 프롤로그의 현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태하고 비슷합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티핑 포인트가 지금 뭐 1.5도냐 막 그거 가지고서 막 논쟁이 벌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이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 지구적 협력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위기의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은 이 소행 그 정육각형의 이제 우주 비행체에서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은 지구는 이미 한 번 멸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물체하고 그것도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 번 멸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달이라고 하는 이 문서고에 수록된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멸망한 선대 인류가 마지막에 인공지능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들이 남겨진 인공지능들이 다시 지구를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한 거죠. 말하자면 지금 이 소설을 읽는 우리한테는 우리 선조가 인공지능이었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들은 인류의 기원이 뭐 저기 외계인이거나 혹은 인류의 생명체가 외계에서 왔다라고 하는 식의 범정설이라고 하죠. 이런 범정설의 아이디어를 소설적으로 좀 구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 소설의 줄거리는 대략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화자인 나가 거의 11만 년 동안 이 현생 인류가 어떻게 이제 진화론적으로 해서 발생하게 됐는지 지구를 새롭게 테라포밍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류는 사실은 이 멸종 앞 여섯 번째 대멸종 앞에서 이거 뭐 속수무책이고 무방비인데 굳이 인류를 재생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 소설 속에서 인류 재생 프로젝트, 즉 인공지능에 의한 인류 재생 프로젝트를 막으려고 하는 반인류주의자들이 출연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시간을 좀 체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의 절반을 썼습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 이제 반인류주의자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자발적 멸종 인류 멸종 운동 아마 이런 담론에서 이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여기 인용문에 한 두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반인류주의는 인간과 인간의 과학기술이 끝내 지구를 정말로 몰고 갔다는 이제 신념 체계인데요. 인간만 없었더라면은 특히 인간의 과학기술이 없었더라면 지구가 정말로 맞지 않을 거라고 보았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으니까 이런 인류를 재생하려는 프로젝트 나는 반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얘기는 이 소설 속에서 이제 멸종한 인류의 그 반인류주의자의 이야기, 반인류주의자가 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계속 인공지능 프로젝트, 인류 재생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그 맥락 속에서 출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소설에서는 이것이 그냥 단지 그냥 외삭된 그냥 담론처럼 끼어든 담론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소설의 중요한 문제 의식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번째 달이라는 소설은 어차피 서사적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인류 재생 프로젝트, 뭐 인류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의 재생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게 서사의 주축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반인류주의는 논박이 됩니다. 그래도 문제적으로 다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는데 사실 이 두 번째 달이라는 소설은 기술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태학적 인문학에 기반을 둔 인류세 법론과는 좀 다른 방면으로 갑니다. 뭐 파울 크리천 같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인류세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양반이 일종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기술공학적인 해결책을 내놨던 것처럼 이 두 번째 달도 얼마간 그런 방식으로 소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반인류주의 담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소홀하게 취급하지는 않는다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게도 우리가 읽는 이 두 편의 소설은요, 모두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류를 재생시키거나 반대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김영하의 SF에서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달마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교의 선사 달마라는 존재를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존재는요, 인공지능의 능력으로 인류에 대한 멸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건 뭐
인간과 전쟁을 벌이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는 자발적으로 멸종을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소설 속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별 인사 얘기로 들어갈 텐데요. 이 작별 인사에서 참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우리는 죽음과 멸종이라는 것을 같은 부류의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죽음과 멸종이 이 소설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그려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김영하의 이 소설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김영하는 이제 이 죽음의 모티브를 서사의 가능성과 연결짓겠습니다. 한마디로 끝이 없으면 이야기가 없는 거죠. 불멸해서 불멸할 수 없는 것은 끝, 서사의 가능성이다. 비록 인공지능 클라우드에 인간이 쓴 모든 이야기가 데이터로 저장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야기의 생성 가능성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불명에 불가능해서 서사는 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제가 썼습니다. 오늘 이 학술대의 화두의 두 가지 축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이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 인류세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자, 이 소설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하면은 소설에서 자기가 인간이라고 믿고 살아온 휴머노이드 처리가 바깥 세상에서 겪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인 선희하고 다른 동료하고 같이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자신이 아버지가 인공지능 개발학자인 아버지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제 달마의 권유로 인해 가지고 자신도 다른 인류처럼 자신의 육체적 구속복을 벗어버리고 순수하게 뇌의 형태로 불멸의 영생을 요구받지만은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습니다.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시베리아에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동료이자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선이라는 인물, 클론이에요. 이 클론과 만나가지고 거기서 곰에게 습격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 베르너 헤어조프 감독이 만든 그리즐리 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곰하고 같이 살려고 했던 한 인물이 실제로 이 곰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다큐멘터리로 그려진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결말을 좀 연상시키는 소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이제 그 멸종 담론은 이 데이비드 베나타라는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그려져 있는 이 반출생주의 담론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반출생주의는 이 소설에서 특이하게도 이젠 육체 없이 불멸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믿음과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 지금 반출생주의와 관련돼 가지고 각 개별적인 내용을 좀 약간 정리를 해놨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베나타의 반출생주의는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어야 되느냐라는 대답에 0, 아무도 없어야 된다. 이거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과 지각과 감각을 갖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나 이런 존재들한테도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인류가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출생주의가 생태주의나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즘 담론 쪽에서도 연결이 되고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해괴한 사상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책을 읽어보시면은 대단히 논리적으로 이 반출생주의 담론을 옹호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반출생주의 담론은 굉장히 소설에서 이 달마의 이야기 담론 속에서 달마가 이제 화자가 돼서 등장하는 담론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용문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류는 어떻게 될까? 봤더니요. 이 소설의 후반부에 보면은 기계의 의식을 읊어가면서 이제 집단적으로 영생합니다. 이 작별인사가 기후변화의 주제를 다루지 않지만은 이제 인간이 데이터에 의식을 저장하는 삶을 선택한 이후에 세계가 변화가 왔는데요. 지구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얘기하고요. 대기의 기온이 낮아지고 이산화탄소의 발생률이 줄었다. 딱 이 세 줄로 너무 빠르게 요약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신선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멸종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멸종에는 어떠한 애도 슬픔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반출생주의의 인류 멸종 기획이 인류가 자발적으로 뇌 의식을 이제 데이터 클라우드와 접속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 죽음과 멸종, 다시 말해서 처리는 죽음을 선택하지 어떻게 보면은 영생하는 의미에서의 멸종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말과 멸종이라는 얘기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반인류주의와 반출생주의라고 하는 인류 부정의 담론이 최근에 한국 소설에서 이제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대체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저자의 논변을 빌려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게 인간 역사의 시작에서 현재까지 의미론적인 전치가 계속되는 이 공시대적 구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심판의 날을 설정해서 어떤 도덕적인 판단,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얼마만큼 추악한지, 그리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은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하는 쪽에 가까운 담론이라고 한다면 멸종은 이젠 어떻게 보면 그런 종말이 추구하는 최소한의 의미마저도 이제 삭제하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의 의미를 존재한다면 멸종은 의미의 종말을 예고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멸종은 인간의 멸종에 관해서 멸종이 어떤 불안을 동반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영원히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멸종 담론은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싸웠던 모든 것이 이젠 더 이상 읽혀지거나 의미가 존재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젠 두 번째 달에 반인류주의와 다시 그 작별인사에서 달마의 반출생주의를 좀 평가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왜 이런 담론들이 출현할까? 사실 반인류주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멸종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일종의 그 멸종된 과거에 대한 애도죠. 나중에 하는 사후 애도인 당시에 앞으로 이제 도래할 미래에 대해서 미리 슬퍼하는 거죠. 사전 애도를 수행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현실, 즉 지금 이제 기후 변화의 대체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일깨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달마의 반출생주의는 사실 요거는 제가 좀 더 추정을 해봤습니다. 아까 데이비드 베나타에서 온 게 아닌가 싶었는데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토머스 매칭거라고 하는 독일의 신경철학자가 굉장히 재밌는 논문을 썼더라고요. 이 글이 이제 뭐냐면은 자발적인 반출생주의 인공지능에 의한 그러니까 아주 달마처럼 선한 어떤 붓다가 있는데 이 붓다가 인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보니까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겠다. 불행을 자초하고 행복보다는 고통을 더 추구하는 아주 이상한 존재론적 편향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은 아무래도 이런 프로파일을 다 놓고서 보면은 인간은 없어지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초지능이 이제 자비롭게도 선택하는 초지능을 사고 실험으로 설정을 하는데 여기서 더 직접적으로 작별 인사의 달마의 반출생주의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멸종이든 초지능에 의한 인류 멸종이든 간에 이 두 소설의 반인류주의와 반출생주의는 인간이 자신과 피조물에게 닥친 재앙적인 미래에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일정하게 반영한다고 봤습니다. 물론 이 담론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가치 있는 다른 삶의 양식을 종식시키고 생명을 추구하면서도 자신만의 생명을 구하는 이 인류의 존재 편향에 대한 깊은 환멸과 성찰의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들이 이제 인류 재생 프로젝트나 인류의 미래에 대한 형병을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에게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플롯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달은 얼마간 인간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유지한 채 인류를 포함한 생명체에 대한 재생 프로젝트에 몰두하고요. 작별 인사는 인류에 대한 조종을 울리는 동시에 필멸하는 유정적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이제 새롭게 부여하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 두 소설에서 멸종은 종말에 이어서 그리고 종말과 함께 문제적인 화두로 떠오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을 읽다 보니까 그리고 글을 쓰다 보니까 저는 어떤 미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풍경이 연상되는데요. 이렇게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이 이 현실을 이제 결합해 가지고 이 미래의 행성이 어떻게 될까? 컴퓨터와 핸드폰을 비롯한 이 히토류 전자 폐기물로 뒤덮인 육지와 바다, 우주 곳곳에 이제 거대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돔이 생겨나고요. 거기서 이제 인간이 순수한 의식으로 이 가상의 육지와 바다, 우주를 막 유행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이미지가 한번 생각이 났는데 이런 아마 그림들 찾아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멸종이 최근에 리얼리즘 소설이나 SF 소설에서 다
등장하고 있고요. 아마 이 단어들은 좀 더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정교하게 세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만 읽겠습니다.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예, 기후변화와 인공지능이 일종의 위험 X 리스크로 화두가 된 현실에서 도출된 바 인간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비인간 존재에 대한 한국 소설의 이제 상상이 2020년대 일종의 멸종 답론을 경유해서 어떤 인적인 또 변이를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잠시 한번 진단을 내려봤습니다. 띄엄띄엄한 발표였는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